안녕하세요 여러분, 썸머썸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워싱턴주 폴시티라는 곳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일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권총으로 온 가족을 살해했는데 그 중에서 11살짜리 여동생만 죽은 척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원도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 앞으로 처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 굉장히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가족을 살해했는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풀려나고 그 이후로 너무 끔찍한 일들을 저질러서 이 채널에서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고민되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자료조사를 더 해보면서 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기이하고 끔찍한 사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리 브렌트는 1957년 2월 23일 커네티컷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부모님 두 분 다 독일에서 온 이민자였어요. 아버지의 배경이 좀 특이한데 이 아버지가 나치였어요. 찰리의 아버지는 1931년 독일에서 태어난 이름이 허버트예요. 이 허버트는 10살에 히틀러 소년단에 가입했던 사람이에요. 이 히틀러 소년단에서는 인종 우월주의, 반유대주의 이런 엄격한 정신교육 플러스 정말 이 10살짜리 애들도 바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이런 군사교육까지 훈련을 받는 그런 곳이었어요. 한마디로 잘 훈련된 리틀 나치들의 집단인 거예요. 하지만 1945년 전쟁이 끝나게 되면서 14살인 허버트가 이 소년단을 퇴소를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엘사라는 같은 독일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요. 이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겠죠. 이 나치라는 이름표를 떼고. 그래서 독일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주했어요. 네, 허버트는 미국에 와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엘사랑 아이를 넷이나 낳았는데요. 첫째 딸 안젤라, 그리고 둘째가 바로 이 집의 유일한 아들 찰리 브렌트예요. 그리고 셋째 제시카, 넷째 멜라니. 그러니까 총 누나, 찰리, 여동생 둘이 있는 집인 거예요. 이렇게 네 자녀를 낳았는데 이 허버트 직업 특성상 되게 이주저주 많이 옮겨 다녔다고 해요. 근데 이 찰리는 이렇게 막 이사를 많이 다니는 와중에도 학업 성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항상 A 아니면 가끔 B 받는 그런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다만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사실 본인은 전학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친구들 사귀는 게 어려운데 조금 친해질만 하면 전학 가고 친해질만 하면 전학 가고 새로운 환경에 갈 때마다 찰리는 좀 주눅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또 이런 짓궂은 아이들이 막 이렇게 주눅 들어있는 찰리를 막 놀리고 괴롭히고 때리기까지 하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때마다 찰리가 집에 풀이 죽어서 들어오는데 이 아빠는 이런 아들이 안쓰럽기는커녕 내가 이사를 너무 다녀서 우리 애가 고생하는구나 이런 미안함은커녕 못마땅했어요. 넌 남자 새끼가 왜 그렇게 맨날 쭈그려 있냐 이러면서 나는 네 나이 때 군사훈련 받고 사람 죽이는 것까지 배웠다. 근데 너는 어디 가서 맞고 다니고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질질 짜고 다니는 거냐 막 그러면서 오히려 막 다그치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찰리는 함부로 아빠 앞에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거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자, 이런 아빠는 찰리를 진짜 남자로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사냥터에 되게 자주 데려갔어요. 거기 데려가서 총 쏘는 법, 동물 어떻게 맞추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루는 또 같이 사냥을 나갔는데 이날은 특별하게 찰리의 최애 베프 이자 반려견인 비글도 같이 데리고 가게 돼요. 자, 이 집에서 이제 형제가 없잖아요. 다들 누나 여동생들 뿐이니까 뭐 아빠랑도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찰리가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건 이 반려견인 비글 뿐이었다고 해요. 근데 아빠는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왜 이렇게 사내놈이 강아지랑 하루 종일 붙어서 쫑알쫑알거리냐 이러면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눈치를 봤어. 근데 이렇게 사냥터에 강아지랑 같이 가니까 찰리가 내심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총소리를 듣고 이러니까 아니 당연하지 않나? 강아지가 겁을 먹었는지 도망을 가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서 다시 사냥터에 찾아간 거야. 이 비글을 찾으러. 근데 찾았어. 근데 이 비글이 숲을 우거진 데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나오질 않더래요. 찰리랑 아빠가 come on 이렇게 나오라고 계속 그러는데도 애가 그 숲을 뒤에 숨어서 나오질 않았어요. 겁에 질렸나 봐.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어떤 짓을 하냐면 이 숲풀에다 대고 총을 발사도 아니고 난사를 한 거예요. 자, 아빠 말로는 이 개가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니까 총을 쏘면 이제 겁이 나서 숲으로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쏜 거래. 아니 근데 그러면 뭐 가까운 딴 데를 쏘거나 해야지 어떻게 개가 숲을 속에 있는데 숲풀에 대고 여러 발 난사를 할 수가 있죠? 아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개가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집안에서 유일하게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던 그 반려견이 그날 아버지의 손에 죽게 돼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찰리는 이날 사냥터에서 집에 내려오면서 또 울면 아빠한테 혼날까봐 울지도 못하고 눈물을 꾸역꾸역 참으면서 그렇게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1971년 1월 3일 일요일, 찰리의 강아지가 죽은 지 딱 일주일 되는 날이었어요. 이날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영 안 좋았단 말이에요. 당시 엄마가 5째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것도 임신 8개월이었대요. 이 엄마가 찰리한테 너 왜 저녁 먹을 때까지도 숙제를 다 끝내지를 못했냐고, 빨리 먹고 빨리 올라가서 숙제하라고 막 찰리를 되게 다그쳤다고 해요. 그렇게 이상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딸들은 잘 준비하러 자기들 방으로 들어가고 찰리도 숙제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아빠는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고 있었고 엄마는 그 같은 화장실에 있는 욕조에서 반신욕을 하면서 타임지를 읽고 있었어요. 찰리는 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불현듯 번뜩 뭐라도 생각이 난 듯이 벌떡 책상에서 일어났대요. 그러더니 안방에 가서 아빠 서랍장 문을 열고 거기 있었던 아빠 총을 꺼내서 장전을 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는 욕실로 향합니다. 찰리가 목욕탕에 다다랐을 때 면도하던 아빠가 찰리를 봤어요. 아빠가 뭐 하냐? 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탕탕탕 자기에게 총 쏘는 법을 알려줬던 아빠에게 찰리가 3발을 발사를 합니다. 욕조 안에서 이렇게 릴렉스를 하고 있던 엄마가 깜짝 놀라서 찰리 안 돼! 소리를 지르면서 큰딸 안젤라가 방에 있었잖아요. 안젤라 들으라고 안젤라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아들은 들고 있던 총을 엄마한테 겨누고 바로 2발을 발사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발은 배를 관통하면서 8개월짜리 아이도 그리고 엄마도 곧바로 사망을 했어요. 찰리에게 다음 타겟은 안젤라 누나였어요. 누나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거의 뛰듯이 누나 방으로 향해요. 안젤라는 겁에 질리면서도 영문을 몰랐던 거야. 그러면서 자기 방문을 열었는데 이미 도착해 있는 찰리가 바로 자기 누나 머리에 총구를 대는 거예요. 근데 탕 하고 발사된 게 아니고 탁! 총알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찰리는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곧바로 총을 옆으로 버리더니 누나한테 달려들어서 2 손으로 막 누나 목을 졸랐대요. 안젤라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자기 동생 눈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마치 다른 사람인 것 같았다고. 자기 동생이 아니라 눈이 맛이 갔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에 씌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살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한 누나 안젤라는 찰리야 정신 차리라고, 누나라고, I love you, 막 널 사랑한다고 막 그러면서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찰리가 불현듯 정신이 돌아왔다는 듯이 갑자기 꽉 쥐고 있던 손에 힘을 탁 풀더니 What am I doing?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했어요. 누나는 찰리한테 찰리야 괜찮다고, 우리 도망가자고, 누나랑 같이 떠나자, 빨리 네 방 가서 짐 싸라고, 간단하게 챙겨, 누나도 그럴게. 그렇게 찰리가 그 안젤라 방에서 막 나가다가 갑자기 멈추고 뒤돌아서서 누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누나 나 혼자만 두고 가는 거 아니지? 그리고 안젤라는 당연히 아니지, 우리 같이 이 상황을 해결해보자 하고 찰리를 자기 방으로 보냈어요. 그렇게 동생이 떠난 걸 확인한 누나는 그 즉시 집 밖으로 뛰어나가서 도와주세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웃집으로 막 전력 질주를 했어요. 근데 찰리가 이걸 본 거야. 그리고 찰리가 곧바로 누나를 뒤쫓아서 나가요. 누나 약속했잖아, 나 혼자 두지 않기로 했잖아, 왜 날 떠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쫓아왔대요. 완전 진짜 공포영화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웃집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이웃이 응답이 없었어요. 찰리가 이제 이만큼 가까워졌다고. 찰리가 너무 가까워지니까 안젤라가 너무 무서워서 이제 또 다른 이웃집으로 막 전력 질주를 했어요. 근데 그제서야 이제 처음 갔던 그 집 이웃이 무슨 일인가 해서 현관문을 연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는 안젤라가 아닌 찰리가 서 있었어요. 그 이웃을 보더니 찰리가 막 울면서 내가 엄마 아빠를 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이때 당시 찰리의 나이가 고작 14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웃이 911에 신고를 하는데요. 놀랍게도 경찰은 이미 신고 접수가 들어왔다, 지금 구급대원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어요. 안젤라가 먼저 신고를 한 걸까요?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놀랍게도 아빠, 3발의 총을 맞은 아빠가 아직도 살아있었던 거예요. 기어서 전화기까지 가가지고 911에 이미 신고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병원으로 이송된 아버지는 건강하게 회복을 할 수 있었고요. 누나인 안젤라도 그리고 셋째 딸, 넷째 딸도 다행히 무사했어요. 자, 그렇지만 엄마,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었던 8개월 아이가 14살짜리 아들 찰리의 손에 무참히 살해당하게 된 거예요.
경찰은 찰리한테 너 도대체 왜 그랬냐? 아빠가 빅을 죽여서 화났던 거야? 그랬더니 찰리는 그건 아니라고. 마치 자기가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설계된 것 같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상한 말만 계속 되풀이를 했어요. 이 가족이 당시 살고 있던 곳이 인디애나주였기 때문에 인디애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당시 인디애나에서는 13살은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될 수가 없었어요. 검찰은 찰리한테 정신감정을 받게 하는데요. 의사는 정신 이상 소견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감옥 대신에 얘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고 정신병원에 보내요. 그런데 이 아버지 허버트 있잖아요. 이 아빠가 자기한테 총을 쏜 아들 찰리를 옹호를 하면서 정신병원에서 석방하게 해달라고, 빨리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막 청원을 엄청 했어. 그 덕에 단 1년 만인 1972년 6월 16일 15살이 된 찰리가 퇴원해서 다시 집으로,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이 안젤라는 어떡하냐고. 동생을 어떻게 다시 봐? 근데 이 아빠는 이 사건을 없었던 일인 것처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 왜냐? 이번에 폴시티에서 일어난 일처럼 이 일도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어차피 재판도 안 받았죠. 범죄 기록에 기록도 남지 않았고 얼굴, 신원, 이름 같은 게 전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하고 아버지는 자기하고 딸만 아는 거야. 참고로 여러분, 두 딸들은 몰랐어요. 자기 오빠가 죽였다는 걸 몰랐다고요. 애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 아빠는 애들한테 엄마 교통사고로 죽었어 이렇게 말했고, 딸들은 그렇게 믿고 자랐어. 자, 아무튼 이 아빠 입장에서는 나랑 안젤라만 조용히 하면 되는 거니까 안젤라한테 너 동생 찰리는 아팠던 것 뿐이라고. 정신병원에서 1년이나 있었으니까 이제는 치료 다 받고 이제는 괜찮다. 그러니까 앞으로 동생한테 잘하고 절대 그날 있었던 일은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집 안에서도 밖에서도 절대 우리끼리 비밀인 거라고 그렇게 입단속을 시켰어요. 그리고 실제로 찰리가 나오자마자 아빠는 그 세 딸을 데리고 평소 휴가로 자주 가곤 했던 플로리다 해변가로 이사를 갑니다. 이 아빠 그리고 딸은 이 집안에서 절대 그날의 일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찰리 본인도 있잖아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슨 어디 보이스카우트 캠핑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마냥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평소처럼 행동하고 다녔어요. 저는 더 소름 돋았던 점이 뭐냐면, 원래 사건 이전에는 좀 내성적이고 친구들도 잘 사귀지 못하고 이런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건 이후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친구들도 잘 사귀고 스포츠 클럽도 가입하고 여자친구도 막 사귀고 그러는 거야. 아주 날라다녔어요. 자, 그렇게 멀쩡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플로리다 데이토나 비치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전자공학 학위까지 받고요. 포드 항공우주회사에서 레이더 기술자로 일자리까지 찾아요. 멀쩡하게 사회생활 하고 다녔다고요. 자, 이런 찰리에게는 짐이라는 베프가 한 명 있었는데 이것도 진짜 이상한 게, 이 짐은 누구냐면 안젤라의 남편이에요. 찰리는 이 안젤라랑 짐이 남친 여친 사이일 때부터, 그때 찰리는 고딩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형이랑 친하게 지냈는데 안젤라가 결혼을 하게 됐잖아, 이 남자랑. 결혼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짐한테. 사실 내 동생 찰리는 14살 때 우리 엄마를 죽였다. 짐이 보기에 너무 이상한 거야. 아니 집안에서 벌레가 나와도 죽이질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방생하는 사람이었대요. 아니 그런 찰리가 누굴 죽였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걔가 진짜 뭐에 씌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무튼 짐은 이런 일을 알면서도 계속 찰리랑 관계를 이어나갔다고 해요. 심지어 나중에 안젤라랑 이혼을 하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도 찰리랑은 계속 베프 사이로 지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혼 과정이 되게 평탄하지 않았대요. 되게 싸움이 많았대요. 그 과정에서 하루는 짐이 찰리한테 찾아와서 안젤라 험담을 하는 거야. 니네 누나가 나한테 이랬다, 복수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 찰리가, 형, 여자한테 어떻게 복수할 수 있는지 알려줄까? 짐이 어떻게? 그러니까 정말 복수를 하고 싶으면 죽여서 심장을 꺼내면 돼. 아니 진짜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것도 딴 사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누나 얘기하는데 지금 멱살 잡아도 모자랄 판에 누나를 죽여서 심장을 꺼내야 된다고? 근데 짐은 이 얘기를 듣더니 아이 뭐야 이런 터프한 녀석.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대요. 근데 이상한 건 이때뿐만이 아니었어요. 한 몇 년 전에도 둘이 막 얘기를 하다가 이 동네에서 되게 이상했던 살인사건이 있었거든요. 12살짜리 여자의 두개골이 페인트통에서 발견되는 미제 사건이었어요. 근데 막 그 이야기가 어쩌다가 나온 거야. 근데 찰리의 반응이 마치 무슨 되게 웃긴 얘기를 들은 것처럼 그 얘기를 듣고 막 웃음을 터뜨렸대요. 근데도 짐은 그게 이상하지 않았나 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또 계속 친분을 이어나갔다고 해요. 그렇게 찰리가 29살이 돼요. 그래서 짐한테 형, 나 외롭다고 여자 좀 소개시켜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짐이 마침 네 나이 또래 여자 괜찮은 애를 내가 알아. 이러면서 지 친구인 테리라는 여성을 이 찰리한테 소개시켜줘요. 자, 테리는 1958년생으로 찰리보다 한 살 연하인 아주 자유분방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되게 좋아서 뭐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고 특히 요리도 엄청 잘했다고 해요. 가족, 친척들하고도 다 사이가 되게 좋은 사랑받고 자란 여자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언니 메리랑 사이가 엄청 좋았어요. 언니랑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다고 해요. 근데 왜 알죠? 나이 차이 많이 나면 거의 딸처럼 이렇게 키우잖아요, 동생을. 그러니까 다른 자매들보다도 뭔가 되게 각별한 유대감을 가진 그런 사이였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테리가 짐을 통해서 찰리를 만나서 1년 좀 넘게 연애를 하고 1986년 8월 29일 결혼까지 하게 돼요. 테리는 찰리가 엄마를 죽인 사람이라는 건 전혀 알지 못했어요. 결혼식에 좀 이상한 일이 있긴 했어요. 누나인 안젤라가 결혼식에 오질 않았거든요. 시언니가 진짜 바빠서 못 오나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한 번은 짐, 찰리, 테리 이렇게 셋이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찰리가 나 화장실 간다고 하고 자리를 비웠어. 짐이랑 테리 둘이만 남겨지게 됐는데 테리가 짐한테 이런 말을 해요. 짐, 내 남편이 누굴 죽인 것 같아. 아마 짐은 속으로 엄마 죽인 거 말했나?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테리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집 근처 이웃 여성이 살해된 채로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이 시점에 바로 며칠 전인 1989년 7월 19일에 한 부부가 낚시를 하다가 뭐가 걸려서 당연히 물고기인 줄 알고 낚아 올렸는데 얼굴을 물 쪽으로 이렇게 아래를 향하고 있는 여자 머리가 걸려져서 올라온 거예요. 처음에 부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근데 마네킹이겠지 하고 들어 올려서 자세히 봤는데 그건 마네킹이 아니라 진짜 여성의 시신이었어요. 경찰이 출동하면서 신원이 알려지게 되는데 테리와 찰리 집 근처에 사는 고작 4블럭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던 38세 여성 셰리 페리시오였어요. 셰리는 어릴 때부터 되게 집이 가난해서 이 트레일러 저 트레일러 전전하면서 살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새 삶을 살겠다 해서 뉴욕시로 떠나요. 근데 뉴욕에서도 몇 년간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도시 생활은 못하겠다 해서 찰리네 동네인 플로리다 빅파인키라는 동네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렇게 플로리다에 와서도 셰리는 여전히 가족도 없고 직업도 없고 차도 없이 그저 다리 아래에 작은 보트 하나만 집처럼 두고 거기에 자전거 하나 가지고 살던, 가진 게 없고 아는 사람도 없던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렇게 발견된 셰리는 거의 참수된 상태였던 것뿐만이 아니라 심장 그리고 여러 장기가 돌연해져서 사라진 상태였어요. 아니 그런데 이 와이프인 테리가 하는 말이 그날 밤에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왔다는 거야. 새벽 늦게 돼서야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가 안 자고 있어서 이 집안에 들어온 남편을 봤대요. 근데 자기가 깜짝 놀랬대. 남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 범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다 뭐야? 이랬더니 나 낚시 갔다 왔잖아. 물고기 잡아서 해체하고 있었어. 라고 했는데 집에 가져온 물고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딱 봐도 그 왜 물고기 피는 좀 뭔가 묽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다. 물고기 피 같지가 않았다. 라고 넘어갔는데 바로 며칠 있다가 경찰이 온 동네방네 막 크라임씬 테이프로 붙이고 4블럭 떨어진 곳에 살던 여자가 그날 밤에 살해됐다는 거야. 짐한테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여자 발견됐는데 심장이 없었대. 근데 찰리가 예전에 짐한테 뭐라고 했어요? 여자한테 복수하는 방법은 심장을 꺼내는 거라고 했잖아. 정확히는 심장을 꺼내서 먹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 그리고 이런 과거까지 알고 이런 이상한 얘기도 들은 상태라면 보통은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찰리가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만도 하잖아요. 근데 짐은 무슨 소리야, 오해겠지. 찰리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잖아. 아니 지 엄마도 쏴 죽이고 누나 머리에도 방아쇠를 당긴 인간인데 그런 놈이 그런 일을 하겠지. 누가 그럴 일을 하는데. 근데 테리가 아니라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까? 막 이러는데 오히려 짐이 괜히 그러지 말아라. 괜히 신고했다가 찰리가 아니면 어떡하냐. 니네 결혼생활 그럼 끝장나는 거다. 그러면서 만류를 했어요.
한국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옛말이 있어. 이 말을 듣고 테리가 그래 설마 아니겠지. 테리야말로 짐보다 지금 지 남편인데 더 아니겠지 믿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짐이랑 얘기를 하고 그날로 의심을 거두었대요. 그렇게 그 살인사건은 미제로 묻히고요. 찰리랑 테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무려 15년을 더 이어나갔어요. 기억나세요? 테리한테는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친언니 메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메리한테는 미셸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테리한테는 조카잖아요, 미셸이. 근데 둘이 나이 차이가 9살밖에 안 나는 거야. 그래서 평소에 그냥 언니 동생처럼 굉장히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남편 찰리도 미셸, 처조카랑 되게 자주 만나고는 했어요. 2004년 당시 미셸은 37살에 굉장히 성실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말도 잘하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팍스 채널 여러분 아시죠? 이 팍스 채널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플로리다 골프 채널의 임원으로까지 승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젊은 나이에 성공한 능력 있는 여자였어요. 플로리다 올랜도라는 이 큰 도시에 개인 자쿠지, 개인 수영장 딸린 굉장히 멋진 집에서 혼자 사는 영앤 리치, 앤 프리티, 멋진 여성이었어요. 평소에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잘하고 쾌활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셸 이모한테도 잘하고 이모 부인 찰리한테도 아주 싹싹하고 친절하게 잘 대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찰리는 이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처조카 미셸 칭찬을 그렇게 하고 다녔대요. 우리 처조카가 있는데 엄청 대단한 여자라고, 플로리다에서 알아주는 여자다, 얼굴도 예뻐, 능력도 좋아, 그 어떤 남자도 우리 처조카랑 어울릴 남자는 없을 거다.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미셸이라는 이름 대신에 항상 빅토리아 시크릿,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불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와이프 테리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미셸 본인 앞에서도 이름으로 안 불러.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불렀다고. 처조카는 빅시 모델만큼 예쁘니까 내가 앞으로 빅시로 부를게. 넌 정말 대단한 여자야. 넌 절대 아무한테나 막 결혼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대요. 본인 앞에서도. 모르겠다. 뭐 이모부, 고모부가 우리 조카는 미란이 닮아서 미란이 하면서 미란다커 정도라고 불러주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딴 것도 아니고 약간 속옷 브랜드인 빅토리아 시크릿으로 부르는 건 좀 너무 크리피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걸로 처조카를 부르지만 다들 그냥 웃어 넘겼어요. 미셸 본인도 그냥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갔다고요. 그러던 2004년 9월 플로리다의 허리케인 아이반이 강타를 합니다. 특히 찰리랑 테리가 살고 있던 빅파인키라는 동네는 이 플로리다 중에서도 최고 위험 구역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진 정도였어요. 근데 이 처조카가 올랜도에서 엄청 큰 저택에 혼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미셸이 착하게도 전화로 막 이모부 빨리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허리케인 잠잠해질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시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9월 11일 테리랑 찰리가 짐을 싸서 올랜도에 있는 미셸네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한편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엄마인 메리가 딸한테 전화를 걸어요. 이모랑 이모부는 갔니? 하고 물어보려고요. 근데 딸이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다다음날도 전화를 안 받아서 이 직장에 전화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말도 없이 출근을 안 했대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안 그래도 플로리다가 허리케인으로 막 싱숭생숭했는데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바로 딸의 친구 데비에게 전화해서 딸네 집 좀 한번 체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미셸의 친구 데비가 이 집에 도착을 했는데 집 앞에 미셸의 차도 있고 이모인 테리 차도 다 주차가 되어 있었어. 뭐야,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집에 노크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현관문을 이렇게 돌려보는데 문도 잠겨 있는 거야. 아니, 차도 여기 있고 다 집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왜 아무도 응답을 안 하지? 집을 삥 둘러서 차고 쪽으로 갔어요. 근데 이 차고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이 안이 다 보이는데 그 안을 들여다본 데비가 너무 깜짝 놀라서 순간적으로 주저앉고 마는데요. 차고 안에는 이 차고 석가래에 이모 부인 찰리가 이불 있잖아요. 담요를 걸어서 목을 매단 채 죽어 있었어요. 그 찰리가 죽어 있는 모습이 데비에게 무척 충격적인 장면이었겠지만 어쩌면 그 장면만 보게 된 건, 그 집안에 들어가지 않은 건 데비에게 엄청 다행인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경찰이 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 이 집안은 굉장히 고급 가구, 멋진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좋은 아로마 향기도 났다고 해요. 하지만 동시에 거긴 죽음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치 끔찍한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고 합니다. 차고에는 찰리가 죽어 있었고 이 거실 소파 위에는 찰리의 와이프 46세 테리가 온몸이 피로 뒤덮인 채로 사망해 있었어요.
검시 결과 총 7번 칼에 찔려서 사망했다고 해요. 그리고 미셸. 37세 미셸은 자기 방 침대 위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완전히 도륙당한 상태였어요. 테리는 7번, 굉장히 여러 번 자상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반면에 미셸은 가슴에 찔린 한 번의 칼로 사망한 걸로 보였는데 머리는 참수되고 가슴, 심장, 내장이 다 제거가 된 상태였어요. 잘려진 머리는 마치 자신의 해부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몸통 옆에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심장하고 내장도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어떤 미디어에서는 미셸의 심장도 몸통 옆에 있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매체에서는 심장은 전혀 발견되지가 않았다, 이렇게 완전 각기 다르게 보도가 되어 있어서 조사를 해봤지만 뭐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심장은 있었다 없었다 각각 다르게 보도가 됐고, 내장은 쓰레기통에서 발견이 됐다고 해요. 테리와 미셸 모두 저항은이 전혀 없는 걸 봐서 아마 찰리가 이 둘이 자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공격을 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보여졌어요. 살인 도구는 미셸의 주방 칼이었고요. 또 침실 안에는 미셸의 속옷이 칼로 곳곳에 잘라져서 흩뿌러져 있었대요. 근데 또 소름 끼치는 게 미셸이 입던 속옷이 모두 다 빅토리아 시크릿 브랜드였다고 해요. 찰리는 이걸 알고 그동안 미셸을 빅토리아 시크릿으로 불렀던 거였을까요? 참고로 찰리가 어머니를 죽였을 당시 13살, 14살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자로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에 기록조차 없었어. 전과가 없으니까 이 경찰 입장에서는 아니 포드 항공우주사 다니는 너무 그냥 일반적인 것 같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살인이 있었던 날로 추측되는 9월 15일 저녁에 미셸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친구 리사인데요. 원래 리사는 이날 저녁에 초대가 됐었어. 같이 밥을 먹기로 했대요. 근데 퇴근이 너무 늦어져서 미셸한테 나 어떡하지? 나 너무 늦게 갈 것 같은데 같이 저녁 먹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미셸이 그냥 오지 말라고. 찰리 이모부랑 테리 이모랑 지금 술도 너무 많이 마셨고 둘이 막 말다툼하고 이래가지고 야, 나 너무 피곤해. 나 그냥 일찍 자려고. 그러면서 오지 말라고 해서 그날 이 집에 안 갔다는 거예요. 아마 찰리랑 테리가 뭐 때문에 싸웠든 부부싸움 때문에 찰리가 분노를 했고 여기서 살인이 시작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 검시 결과 테리는 무려 7번에 찔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찔린 게 막 되게 분노에 가득 차서 공격을 한 걸로 보였대요. 그런데 반면에 미셸은 빠르게 칼 한 번으로 살해를 했는데 그 후에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마 찰리가 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장애물이었던 테리를 살해를 했고 그리고 미셸을 살해한 후에 이 과정을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추론을 했어요. 이 경찰이 찰리랑 테리가 살던 집에 도착해서 이 집을 수색하면서 이 추론에 훨씬 더 이제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찰리 방에서 뭘 찾았냐면요. 이 찰리 방문에는 마치 병원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커다란 해부학 그림이 걸려져 있었는데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사람 모습이잖아. 근데 이 그림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똥머리를 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책꽂이에는 해부학, 의학 저널, 내과 수술 이런 수백 개 전문 서적, 사진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특히 심장에 관심이 많았는지 심장 관련 저널, 기사 이런 게 제일 많이 스크랩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 심장 제거, 심장 수술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 그래서 자료 수집한 양만 보면 이 사람의 의사가 아니라고? 최소 심장 전문의로 보일 만큼 관심을 넘어서 엄청난 집착, 도착으로 보였다고 경찰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기록을 살펴보는데 시신, 특히 여성의 시신, 그리고 장기, 이렇게 막 사지가 부당한 이런 사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봤던 걸로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미셸을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이 책꽂이에서는 의학 서적뿐만이 아니라 빅토리아 시크릿 카탈로그가 또 잔뜩 발견이 돼요. 실제로 자기 이름으로 이 빅토리아 시크릿 카탈로그를 구독해서 매월 빅시 잡지를 받고 있었대요. 이걸로 경찰은 역시 찰리가 미셸에게 굉장히 빠져 있었고 아주 오랜 시간 이 판타지를 키워가면서 결국에 이 미셸을 죽이면서 이 판타지를 현실화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리고 이 누나인 안젤라가 수사 중인 경찰을 찾아와요. 아빠가 절대 그 누구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했던 어두운 진실, 찰리가 13살에 무슨 짓을 했는지 경찰에게 모두 말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제서야 그 다른 두 여동생들 있잖아요. 그동안 교통사고로 엄마가 죽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동안 따르고 연락하고 같이 얼굴 보고 지냈던 오빠 찰리 손에 자기 엄마가 살해됐다는 걸 3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거라고요. 이 남은 가족들 다 정상적으로 못 살 것 같아. 한편 경찰은 미셸의 시신 훼손된 이 방식을 봐서 이거는 절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다. 엄마를 살해한 건 30년 전이지만 분명히 지금 이 미셸이 30년 만에 생긴 첫 피해자가 아닐 거라고 아주 확신을 했어요. 특히 찰리는 직업 특성상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외국까지도 막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동안 찰리가 이동했던 경로를 추적하면서 풀리지 않았던 미제 사건을 무려 25건을 연결시키는데요. 그중에 가장 강력하게 연결되는 사건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1978년 9월 20일 찰리가 21살 때 생긴 살인사건이에요. 아까 짐이랑 찰리랑 했던 대화에서 페인트통에서 발견된 두개골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이 사건은 찰리가 살던 동네에서 약 72km 떨어진 플로리다 오스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생긴 일인데요. 이날 12살의 캐롤 설리번이 스쿨버스 탄다고 집에서 나갔는데 엄마가 학교에서 이제 연락을 받아서 알게 된 거야. 애가 안 왔다고.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딸이 나타나지를 않았는데 실종 12일 만에 동네 호숫가를 걷던 남자가 빈 페인트통을 발견을 했는데 그 안에 작은 사람의 두개골이 있었던 거예요. 부검 결과 12살의 캐롤이었어요. 캐롤은 머리 뒤쪽을 가격당한 후에 굉장히 예리한 도구로 머리가 절단된 걸로 보여졌는데 이 방식이 아주 자세하게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방식이 찰리가 미셸을 훼손한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해요. 경찰은 이게 아마 13살의 찰리가 엄마를 살해하고 8년 만에 벌인 첫 살인 행위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왜냐? 유일하게 아이인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충동을 억제하고 있다가 연습처럼 취약해 보이는 아동에게 접근했을 거라고 경찰이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에서 되게 미스테리했던 점은 뭐냐면 두개골에 살점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페인트통은 비어 있었어요. 화학물질이 그 겉에서 발견된 것도 없었고 동물이 그랬다고 하기에도 너무 완벽하게 제거가 되어 있어서 아마 페인트통에 두개골을 넣기 전에 삶거나 이 전문 도구로 제거를 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했는데요. 20년간 미제였던 이 사건은 찰리의 동선과도 겹쳤지만 그 외 다른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연결지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으로 강력하게 연결되는 사건은 그 일로부터 10년 후인 1988년 리사 샌더스 살인사건이에요. 당시 20살이었던 리사는 미시건에서 살다가 플로리다로 이사한 지 2달밖에 안 됐던 키 147cm에 46kg의 아주 자그마한 여성이었어요. 88년 12월 16일 친구들이 하는 파티에 갔다가 밤 9시 30분에 혼자 이 파티를 떠났는데요. 이 파티가 어디서 열렸냐? 플로리다 빅파인 키. 찰리네 동네예요. 파티를 떠난 이후로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리사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끔찍하게 시신으로 발견이 되는데요. 발견된 리사는 칼에 찔리고 구타당하고 목에 밧줄이 묶인 채로 차량에 묶여서 끌려간 것으로 보였어요. 이건 왜 찰리랑 연결됐을까? 단지 찰리가 살던 동네 빅파인키라서? 아니요. 이것뿐만 아니라 발견 당시에 리사의 심장 그리고 눈이 없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1978년 12살 캐럴 설리번의 범행이 찰리였다면 그리고 두 번째 범행이 그 10년 후인 1988년 리사 사건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왜 10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을까 하고 궁금해졌는데요. 알아보니까 전문가들은 첫 번째 아마 10년 동안 다른 범행도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 두 번째 가설은 캐롤이 사망한 78년 그 해에 찰리가 대학을 졸업을 하거든요. 졸업하자마자 전자기술자로 이제 커리어도 찾고 86년도에는 테리랑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10년 동안 찰리 삶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 동안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유지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을 거다. 실제로 결혼, 구직 이런 이벤트들이 이런 사이코패스들의 어두운 충동을 좀 억누르는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또 역으로 이런 결혼 생활이 항상 완만할 순 없잖아요. 부부싸움도 하고 하잖아요. 실제로 테리랑 찰리도 이렇게 말싸움이 잦았다고 해요. 아무튼 이런 결혼 생활에서 갈등이나 불만 등이 생겼을 때 그런 충동들이 또 오히려 자극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휴면기를 겪은 연쇄살인마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 잔혹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발전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결혼 2년 만인 88년도에 생긴 리사 살인사건에서 리사가 굉장히 끔찍한 채로 발견이 됐죠. 물론 이것도 공식적으로 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찰리의 지시일 거라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1년 후인 1989년 찰리의 집에서 고작 4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던 낚시하러 갔던 커플이 물고기인 줄 알고 낚아올랐다가 발견하게 된 셰리 페리쇼 미제 사건이에요. 셰리도 마찬가지로 목이 거의 참수되고 심장, 장기가 없어진 채로 발견이 됐죠. 당시 목격자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봤대. 되게 큰 눈에 다크서클이 있는 백인 남자였어요. 몽타주 사진 제가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아니 근데 누가 봐도 되게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 심지어 이렇게 생긴 남자가 바로 4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경찰 조사를 안 받고 그냥 넘어갔는지 전 이것도 좀 미스테리예요. 플러스 짐이 경찰한테 이야기를 한 거야. 그 사건 찰리가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테리가 죽기 전에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다. 남편이 그날 밤에 집에 안 들어오고 새벽 늦게 집에 왔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고. 물고기 해체했다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갖고 온 물고기가 하나도 없었다고. 이 증언을 바탕으로 셰리 미제 사건의 범인은 찰리 브렌트일 거라고 공식적으로 경찰이 발표를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6년 후인 1995년 달린 톨러 미제 사건인데요. 달린은 플로리다에서 성매매를 하면서 살아가는 여성이었는데 고속도로 도로변에서 담요에 꽁꽁 쌓인 채로 발견이 됐대요. 담요로 한 번 싸고 겉에는 플라스틱 같은 걸로 칭칭 동여매서 그냥 멀리서 보기에는 무슨 그냥 택배 상자 같았대요. 근데 그 담요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달린이 역시 참수되고 심장도 없어진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로 발견이 됐던 거예요. 근데 마침 이 고속도로가 찰리가 아주 자주 이용하던 고속도로였고요. 찰리는 항상 이제 기름 넣고 할 때 주행 기록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편이었는데 달린이 살해당했을 걸로 추정하는 그날에 찰리의 차가 이동한 거리가 이 집에서 달린네 집까지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합니다. 달린을 훼손한 방법과 미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일치하기도 했고 담요에서 개털이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똑같이 보이는 개털이 이 찰리의 차 시트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동물 DNA는 더 검사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양이 너무 부족해서 결론까지 도출이 되지 않아서 이 사건 또한 추정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미래에 과학 수사가 더 발전이 되게 되면 이것도 어쩌면 연결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미제 사건뿐만이 아니라 찰리가 갔었던 독일, 네덜란드 동네에서도 끔찍하게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됐던 미해결 살인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 피해자들 중에 경찰이 심장을 발견했던 케이스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물론 미셸은 어떤 데서는 발견이 됐다, 어떤 데서는 안 됐다, 보도된 자료가 다 다르긴 한데 다른 피해자 여성들의 심장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보관을 했거나 아니면 먹었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피해자들이 모두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찰리의 첫 살해 피해자가 엄마였기 때문에 그 사실이 트리거가 돼서 여성만 공격을 하게 된 건지 아니면 누나가 같이 도망가자고 해놓고 이제 신고한 것 때문에 이제 여성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건지 매력을 느끼는 여성의 심장을 내가 취하면 이 여자는 내게 된다 뭐 이런 망상을 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런 여성 해부학에 대한 이상한 집착이 낳은 괴기스러운 범행이었는지 뭐 찰리가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영 알 수가 없게 됐어요. 사실 연쇄살인범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 보통 연쇄살인마들은 다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목숨을 끊지 않는데요. 그래서 보통 살자를 하면 체포된 후에 수감돼서 더 이상 이 행위를 할 수 없어졌을 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의 연쇄살인범 정남규도 그랬죠. 그리고 예전에 제 채널에서 다뤘던 이스라엘 키스도 마찬가지로 수감된 후에 살자를 했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마 찰리가 그동안은 자기랑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여성들을 타겟으로 해서 빠져나가다가 이번에는 자기의 이 오래된 욕구를 억누르지 못하고 아내와 처조카를 살해하게 됐고 더 이상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같은 행위를 반복할 수가 없게 됐다. 이 현실을 직면했기 때문에 살자를 선택했을 것이다. 는 설도 있고 혹은 또 다른 가설이 있는데 당시 찰리가 다니던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가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 그 백그라운드 체크를 다시 하게 됐대요. 그것도 되게 철저하게.
그래서 아마 찰리가 이제 곧 내가 엄마를 죽인 살인마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압박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었을 거고, 이 와중에 허리케인이 오면서 오랫동안 판타지를 갖고 있었던 미셸과 같은 공간에 지내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내 욕망을 충족시키고 끝내자 해서 저지른 일일 거라는 설도 있더라고요. 자, 테리와 미셸의 가족들은 이 찰리의 아빠 안젤라에게 분노했어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고도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을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런 큰 죄를 저지르고도 결혼 전에 그 말을 안 했을 수가 있냐. 테리는 전혀 몰랐을 거다. 하지만 누나 안젤라는 자기는 드디어 찰리가 죽어서 너무 기쁘다고, 지난 몇십 년 동안 혹시 남동생이 자기를 죽이러 찾아올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그 더운 플로리다에서 살면서도 에어컨이 없을 때도 단 한 번도 창문을 열고 있었던 적이 없다고, 이제야 우리 집 창문을 열 수 있겠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셸의 부모님은 이 끔찍한 사건 이후에 청소년이라도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플로리다에 청원을 하는데요. 이 법은 피해자의 풀네임을 딴 미셸 린 법으로 현재 플로리다에서 통과가 됐어요. 미셸의 가족들은 지금도 이 법이 플로리다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많은 주에서는 청소년들이 죄를 저질러도 다시 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 범죄 기록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는 테리처럼 자기가 결혼한 남편 혹은 와이프가 어린 시절에 누군가를 끔찍하게 죽인 살인마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무섭고 끔찍하지 않아요? 나는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 안전을 위해서 미성년자 범죄 기록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린 나이에 실수를 한 사람에게 신상 공개는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고, 싸우지 마시고, 오늘 영상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워싱턴주 폴시티에서 있었던 그 미성년자가 부모님과 3명의 형제를 살해한 이 뉴스를 보면서 오늘 말씀드린 이 살인마 찰리 브랜트 이야기가 생각이 났었는데요. 자, 과연 이 폴시티 사건의 용의자는 앞으로 성인법원으로 이관돼서 재판을 받을지, 신상이 공개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야기했던 사건의 업데이트가 있으면 새로 올라오는 사건 영상에서 제가 앞부분에 언급을 하고는 하니까요. 미국 사건 사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구독하고 보시면 다음 영상도 빠짐없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미국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